대망의 1위는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 감독입니다. 오늘은 특별 기획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관람했던 영화들 중에서 탑 10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본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이며 각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한 2024년 극장 개봉작뿐만 아니라 OTT를 통해서 관람한 모든 영화 중에서 뽑은 순위라 이 순위에는 올해 개봉하지 않은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꾸준히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을 통해서 영화 관람 후에 해당 영화에 대한 별점과 간단한 관람평을 남기는 게 습관인데요. 정리해본 결과 우연히 올해 관람한 총 93편의 영화 중에서 별점 5개를 받은 작품이 총 10작품 있었습니다. 그 10작품 중에서 더 마음에 오래 남았고 좋은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한 영화들을 순위로 매겨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서 각 순위의 영화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사랑했던 영화들을 다루는 시간이니만큼 샴페인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죠. 편의점에서 사실 급하게 준비했는데 가격 적당한 걸로 열어볼게요. 건배.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10위입니다. 몰리 고든과 닉 리버만 감독의 2023년 코미디 영화 시어터 캠프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 단편 영화를 장편으로 확장한 영화인데요. 2023년 썬댄스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Starfish, jiggle like a jackal, jiggle like a jackal. Thank you. 잘 나가던 연극 캠프의 정신적 지주인 조앤이 어느 날 쓰러지게 되고 새로 들어온 운영자 때문에 망해가는 연극 캠프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단짝 친구 에이머스와 리베카 다이앤의 좌충우돌을 담은 영화인데요. 1시간 3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속에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또 많은 인물들이 시종일관 부딪히고 꼬이면서 정신없는 진행 속도를 선보이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썬댄스 영화 특유의 독특한 연출과 어딘가 빠져보이는 코믹함이 보는 내내 정신없이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종일관 계속 이어지는 시시콜콜한 농담과 배우들의 천연덕스러운 슬랩스틱 연기 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영양가가 없는 영화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은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깊이감보다는 이 영화를 관람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간만에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고 어떤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코미디적 장치가 제 취향에 굉장히 맞았는데요. 약간 미드 중에 오피스가 떠오르는 느낌이거든요. 사무실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쉴 새 없이 얽히고 설키는데 짧은 러닝타임 때문에 오히려 러닝타임이 길었다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인공의 눈물나는 우정과 꿈과 현실에 관한 현실적인 부딪힘들은 우스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마냥 유치하지 않은 웃음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맛의 썬댄스 영화를 내가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시어터 캠프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9위는 바로 2024년 8월에 국내 극장 개봉한 정이삭 감독의 트위스터스입니다. 이 영화도 시어터 캠프와 마찬가지로 어떤 영화 자체의 깊이감보다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험 그 자체가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였기에 이렇게 9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4D 극장 체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부술 수 있었고 영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에 대한 신선한 충격이 꽤나 근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4D라는 상영 기술로 메꾸었다고 느껴서 높게 평가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영화는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안전한 공식을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차근차근 잘 따라갔고, 심지어 제 기준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보너스를 얹어준 장르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의 서사와 성장을 그 바쁜 와중에도 적당히 잘 녹여내어서 영화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꽤 기억에 오래 남을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작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감상을 했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만큼은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지점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커다란 영화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토네이도의 무서움을 간접 체험해준 극장 경험은 저에게 꽤나 드물고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근사한 체험을 하게 해준 영화 트위스터스를 9위로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잔잔한 드라마 영화인 미나리로 익히 알려진 정이삭 감독의 다음 작품이었기에 그의 상업영화 연출 재능에 놀라움도 있었고요. 정이삭 감독의 차기작이 매우 기다려지는 바입니다. 파리. 네, 파리는 2024년 3월 개봉작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를 그다지 인상 깊게 관람하지는 못했는데요. 긴 러닝타임 동안 생각보다 관객으로부터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등장인물들과 어떤 철학적으로 비유되고 표현되는 방식들이 울림보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했는데요. 물론 관람하는데 빼곡하게 관객들로 가득 찬 영화관과 아주 뜨거웠던 난방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의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관람을 했는데요. 제 걱정을 날려버린 아주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고지가다나 한이야다. 인적이 드물고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주 좋은 작은 마을에 글램핑 사업 착수를 위한 회사 측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다쿠미는 마을 숲속에서 사는 과묵한 인물로 누구보다도 글램핑 사업을 반대하는데요. 회사 측은 다쿠미를 설득하기 위해 다쿠미와 친목을 키워나갑니다. 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전작 드라이브 마이 카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비교적 몰입하는데 유리한 단순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는데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순박하고 순수한 시골 사람들과 대비되는 도시 사람들, 그들의 교류와 대결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인물 각자의 입장들이 선명하고 직설적여서 비교적 영화를 보는 내내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솜씨 또한 담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웠는데요. 자연을 담아내는 카메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체험하는 도시 사람, 그리고 이질적이고 어딘가 묘한 긴장감을 시종일관 가져오는 독특한 음악 사용까지. 왜 제목이 과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일까? 이렇게 평화로운 영화에 과연 이 이야기의 종착점은 어디이길래 하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영화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에 설경만큼 시린 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글램핑 착수를 위해서 돈의 논리만으로 일방적인 설득을 하려던 직원이 주인공 다쿠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점점 침묵을 다지게 되고, 자연을 이해하려는 찰나 주인공 다쿠미 딸에게 벌어진 뜻밖의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쿠미의 살해까지. 이 영화는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결말을 맺음으로 관객들에게 한 번도 떠올려보지 못한 방식으로 악과 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해석 이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 자체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 설국의 작은 마을 풍경과 그 마을 안에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은연중에 느껴지는 갈등들, 그리고 인물들의 선택과 긴장감을 해소해서 느껴지는 포근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차가움. 저에게 있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피부에 깊숙이 와닿는 영화였습니다. 7위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2024년 6월 개봉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영화 역시 올해 체험한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숙소 건너편에 살고 있는 장교의 집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죠. 특별한 사건은 없고 장교 저택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영화는 관찰하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상을 자세히 바라보고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숨어 있었죠. 장교의 아들이 가지고 노는 금리, 아내가 어디선가 구해온 모피코트, 정원의 꽃의 거름으로 사용되는 재들, 매일 밤 들려오는 비명소리, 소각되는 소리들. 영화는 직간접적으로 비극을 아무렇지 않게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그 잔혹함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긴 시간 동안 사운드로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영화다라는 무언의 경고를 한 듯 했고, 접해보지 못했던 경로로 역사의 비극과 인간 내면의 악마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하고 굉장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서 참 관람하기 힘들었던 영화였는데요. 전 사실 이 영화의 최고 지점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유대인을 무감각하게 학살한 루돌프 헤스 소령이 여느 때와 같이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뜬금없는 구토를 하고 어두운 복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정적이 흐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면은 현 시점, 이제는 박물관이 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여주죠. 수많은 기록들과 피해자들의 유품들 사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무감각하게 박물관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모습이 함께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청소 컷들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영화는 영화 속 시간으로 돌아가 다시 어딘가로 떠나는 횟수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영화적인 연출로 굉장한 충격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영화의 메시지가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또 깊어졌던 시퀀스였습니다. 이 장면 역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를 보여주면서 어쩌면 영화로만 끝날 수 있었던 불쾌함과 역사의 어둠이 영화관을 벗어난 현재로도 연결되는 기분이 들게끔 하는 시퀀스였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거리인 불우한 역사의 반복과 인간의 무지, 무감각을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담아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역시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음에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극장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6위는 타셈신 감독의 2006년 작품 더 폴입니다. 얼마 전이죠. 올해 12월 25일 국내 재개봉을 해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은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노트북으로 감상을 했다가 영화관 스크린에서 이 영화를 보지 못했음에 아주 후회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화관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었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과수원 화재로 팔을 다친 여자아이 알렉산드리아가 하반신 마비 선고를 받은 전직 스턴트맨 로이에게 전해 듣는 웅장한 이야기가 현실과 뒤섞이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Governor Odious. 예상치 못한 커다란 울림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엄청난 로케이션 활용과 탁월한 미술로 이미 인정을 받은 영화입니다. 로이가 알렉산드리에게 이야기하는 대서사시는 악한 존재인 오디어스를 처단하려는 5 무법자들의 이야기인데, 모두 알렉산드리아가 진료받는 병원 내부에서 접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환상적인 이야기는 광활한 실제 로케이션을 한껏 활용하고 인물들이 누비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또 어마무시한 로케이션들과 더불어서 그 로케이션에 인물을 배치하는 솜씨와 예술적인 편집들은 보는 내내 눈을 호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큰 스크린에서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마치 회화 작품 같은 촬영,
그리고 미술이 화려함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적으로도 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말하고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얼핏 예고편만 봤을 때는 판타지고 조금 엉뚱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주인공 로이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서 등장하는 무법자들이 결국 악당 오디어스를 처단하길 바라는 순수한 어린이의 바람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로이와 충돌하게 되고 혼합되어서 굉장히 뜻하지 않은 강렬한 울림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점차 무기력해지는 로이의 심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법자들 역시 오디어스를 처단하려는 과정 중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흠뻑 빠져버린 알렉산드리아는 이를 막으려고 로이를 어떻게든 설득하죠. 얼른 이 등장인물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순수한 바람은 로이에게 바로 이어지는 바람이었던 거죠. 현재와 상상의 충돌이 하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결합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영화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울림을 전달하는 데까지도 성공합니다. 특히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야기를 듣던 꼬마아이 알렉산드리아가 로이가 창조하고 있던 이야기에 직접 들어가 주도적으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극적 장치는 상당히 재치있고 기발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영화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 현실과 에블린의 상상이 충돌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굉장히 강력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삶에 대한 의지,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에게 헌정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로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어느새 알렉산드리아가 이끌어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또 창조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지와 용기를 얻어낸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가 가진 마법과도 같은 힘을 보여주었고, 또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시퀀스인데요. 오프닝 장면은 로이가 스턴트맨으로서 영화를 촬영하다 다치게 된 부분이 흑백 영상으로 또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천천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엔딩 시퀀스는 실제 영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액션 시퀀스들이 몽타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스턴트맨의 얼굴은 영화에 담기지 않고 목숨을 건 액션은 어쩔 수 없이 몇 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영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야기란 마법과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또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헌정하는 오프닝과 엔딩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렬한 울림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고마운 영화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 영화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5위는 2024년 3월에 국내 극장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로봇드림입니다. 동명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대사가 하나도 없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도그는 외로운 친구입니다. 어느 날 도그는 우연히 TV 광고를 통해 로봇을 구입하게 되고 둘도 없는 우정을 쌓아가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둘이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가던 날 로봇은 바닷물에 녹이 슬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도그가 해결 방법을 찾는 사이 해변은 폐장하여 반년간 입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죠. 외로움과
그리움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그 감정적 소재에 대한 힘 덕분에 아무리 대사가 없더라도, 그리고 사람은 하나 나오지 않는 만화 영화임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우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결국 도그와 로봇의 우정은 끝내 다시 이어지지는 못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해변 모래사장에 갇혀버린 로봇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도그는 결국 로봇을 되찾는데 실패하게 되고 새로운 로봇을 구입하게 됐고, 해변에 갇혀버린 로봇은 도그를 기다리다가 결국 산산분해가 되고 고철더미 폐기장에 버려지게 되지만, 또 다른 주인의 등장으로 로봇은 재탄생되어서 그 주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리움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춤췄던 순간들은 이제 발해가는 기억이 된 거죠. 그러다 영화의 마지막, 로봇은 우연히 새로운 로봇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길을 걷고 있는 도그를 멀리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춤을 추었던 음악을 틀어서 도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도그와 로봇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각자 그들이 추었던 춤을 추면서 각자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우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간직할 우정을 증명해내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이 엔딩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바래던 대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우정의 여러 단계에 대해서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여줬고, 그 지점이 우정을 다룬 수많은 타 영화들과 차별점을 지닌 듯 느꼈습니다. 대사 없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도그와 로봇의 그리움과 상상력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대사가 없었기에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전달되는 그들의 감정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삶에 있었던 수많은 우정들과 잊혀진 우정들 떠올려보게 만드는 아주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4위는 2024년 10월에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수유천입니다. 홍상수 감독 작품을 굉장히 즐겨서 관람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요 근래 작품들은 기존 작품들과 달리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졌고, 인물들과의 대화나 상황에서 오는 재미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간만에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쉴 새 없이 웃음이 새어나왔던 아주 만족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한 여대의 연극 동아리를 이끌고 있던 전임이라는 이름의 강사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전직 연극 연출가에게 연극 동아리 연출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학생들 사이에 남자 문제 스캔들이 터지고, 외삼촌은 학과장과 묘한 관계까지 되면서 전임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앞서 말한 듯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톡톡 튀는 유머로 가득 찼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홍상수 감독님의 북촌 방향, 우리선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등과 같이 어떤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그리고 엉뚱하고 창피한 상황에서 오는 웃지 못할 웃긴 상황들이 보는 내내 낄낄거리게 만들더라고요. 동아리 학생 3명과 동시에 연애를 해버리는 남학생에게 여대 출입증을 반납하라면서 혼을 내는 전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학과장 교수와 썸을 타는 외삼촌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 등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약간 길을 걷다가 아니면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 어떤 재미난 대화를 엿들어서 너무 흥미롭고 웃긴데 웃으면 안 될 상황들처럼 말이죠. 그런 경험을 최근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화는 최근 작품들에 녹아 있었던 삶에 대한 홍상수 감독의 시선과 대답도 충분히 잘 스며들어 있어서 전임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류, 중류, 상류 여러 가지 삶을 상징하고 있는 이유들을 통해서 영화적으로도 좋은 완성도와 깊이감을 지닌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작품이 4위까지 하게 된 건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쭉 보았고, 그리고 이런 재미를 기다렸던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반가움에 마음속으로 영화관에서 박수를 아주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이렇게 4위에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까지 파고 가고, 그래서 까지 파고
가구? 야 됐고. 사실 무엇보다도 김민희 배우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짜증을 내고 또 랩처럼 대사를 뱉어버리는 많은 장면들이 저에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뭐? 데이트할 때? 네가 돈 썼다고 체득하는 모양인데 난 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맨날 밥 먹고 나갔어. 3위는 2024년 10월에 개봉한 요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의 룩백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감 넘쳤던 후지노는 히키코모리 경쟁자 쿄모토를 마주하게 되고 둘은 함께 만화를 그려내가며 뜻하지 않던 우정과 꿈을 함께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쿄모토는 자신만의 꿈을 위해 결국 후지노를 떠나게 되는데요. 원작 만화 룩백을 55분이라는 길지 않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 공개한 영화인데 과연 이 5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나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또 만화를 그다지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공감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관람을 하게 된 영화였는데요. 3위가 되어버렸네요.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50분의 시간 동안 내내 눈물만 흘렸던,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눈이 부을 대로 부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파나 울음을 강요하는 영화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후지노가 긴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만화를 고민하고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꿈을 꾸어본 적이 있거나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붙잡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겐 무조건적인 울림을 전달하는 그런 간단하고 임팩트가 셌던 오프닝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는 오프닝 장면 이후로도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 겪어봤을 행복함과 불행을 아주 잘 전달했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후지노가 소모토의 그림과 경쟁을 하게 되며 자신의 실력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되고 그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갈고 닦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쿄모토를 이겨버리는데 실패하자 꿈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찾아오게 되는 놓치고 있던 일상의 아주 소중한 행복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마주하게 되는 쿄모토에게서 듣게 되는 후지노 본인에 대한 찬사로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과 행복감. 또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비록 성공한 만화 작가가 되었지만 더 이상 만화에 대한 열정을, 또 왜 본인이 만화를 그리는지 본질적이고 아주 깊은 의문을 마주하게 된 순간까지. 룩백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만화라는 꿈에 대한 후지노의 마음을 아주 농축하여서 보여주었고요. 어떨 땐 하늘을 날 것만 같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절망스러운 심정을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들의 마음은 저항 없이 후지노의 꿈을, 관객들 본인의 꿈을 응원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화는 꿈에 대한 후지노의 성공, 실패담 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쿄모토와의 기억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왜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지, 왜 내가 이 꿈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를 했는데요. 후지노가 꿈꿔왔던 만화가라는 꿈이 그저 본인만의 꿈이 아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공유했던 타인과 함께 쌓아올린 꿈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영화는 한층 더 깊이 있는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또 이 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화와 연출입니다. 경쟁자인 줄 알았던 쿄모토에게서 의외의 찬사를 받고 다시 만화가를 꿈꾸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후지노가 빗길을 날듯이 뛰는 장면, 그리고 후지노와 코모토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 등 연출은 평범한 앵글에서 벗어나 공간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독특하게 구성하여 감정을 더 극대화해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요소는 바로 음악인데요. 영화 오프닝에 흐르는 사운드 트랙부터 엔딩곡까지 따뜻한 기운의 음악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을, 그리고 이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까지도 위로하는 그런 힘 있는 따스한 음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백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 작업을 해요. 20 몇 분이어서 굉장히 짧긴 한데 그 20 몇 분 동안 후지노 본인이 되어버려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후지노와 쿄모토에게 화이팅! 2위는 2024년 7월 극장 개봉한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도쿄 공중 화장실 청소부의 2주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 이야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왜 영화란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 영화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몸소 느끼게 해주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빈 벤더스의 작품은 대개 한 인물이 어느 도시 혹은 공간을 누비면서 벌어지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또 인간 본연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그런 감독의 특색과 연륜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적 굉장히 현실과 가까워졌고, 또 동양과 서양의 결합이 독특한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히라야마의 일주일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평일엔 동트기 전에 일어나 전날 자기 전 읽은 책을 덮고, 세수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주차장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먹고 듣고 싶은 올드 팝송을 들으며 화장실로 출근합니다. 한 신사공원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사진을 찍고, 퇴근 후엔 익숙한 단골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다 잠을 잡니다. 주말에는 낮잠을 자고 세탁을 하고 사진 인화를 하고 책을 사고 목욕을 하고 단골 술집에서 술 한잔을 하죠. 이 영화는 그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무수히 반복되는 규칙적인 일상에서 조금씩 쌓여가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불규칙한 변수와 그에 따른 주인공 히로야마의 심정이 이 영화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서 영화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는데요. 화장실 청소 동료는 어느 날 데이트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히로야마가 아끼는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서 돈을 벌기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그는 얼마 안 가서 덜컥 일을 그만두고 대뜸 어린 조카가 가출을 해서 함께 며칠을 보내기도 하며, 그리고 또 자주 가던 단골 술집 사장의 전 남편과의 해프닝도 겪게 되죠. 주인공 히로야마의 심정은 일련의 변칙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듯 해보입니다. 이 영화는 히로야마의 사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명한 사연이 있다는 것은 암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었는지,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굳이 알려주지는 않았죠. 영화가 전달하려는 것은 어떤 그의 구체적인 사연이 아닌 사연이 있는 인간의 일상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연이 없는 인간은 없을 테고, 또 사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보편성을 가지고 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단연코 엔딩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히로야마가 규칙과 불규칙이 혼재된 한 주를 보내고 또 다시 맞이한 평일에 출근하는 차 안, 히로야마는 역시 습관적으로 올드 팝송을 틀며 운전을 하고, 이 영화는 수많은 감정들이 혼재된 히로야마의 표정을 아주 길게 오래도록 담아냅니다. And I'm feeling good. 야쿠쇼 코지의 엄청난 연기력도, 흐르는 음악인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의 파워풀함도 이 엔딩 장면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지만, 이 장면이 강렬할 수 있었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의 수많은 사소한 일상들, 그리고 작은 여러 뜻밖의 해프닝들을 함께 지켜보았고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 순간들은 단순히 피곤하기도 적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근하고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을 얼추 이해했기에 더욱더 강렬하게 느껴진 듯 합니다. 물론 그런 눈빛과 표정 하나만으로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던 야쿠쇼 코지의 연기력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라는 것의 존재 이유를 느꼈던 지점 역시 이 이유에서 느꼈는데요. 영화라는 것은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게 함으로써 어떤 삶의 쉼표 역할도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삶의 익숙한 부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표현해내고, 음악과 배우, 그리고 현실에 바탕을 둔 허구의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을 잠깐 멈추고 먼 거리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 뒤 다시 현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코모레비, 즉 나뭇잎 사이로 드는 햇빛처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찰나의 아름다움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참 가치 있는 영화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망의 1위 발표 전 2024년 4.5점을 받은 명예의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화려한 액션과 CG로 창조된 제임스 완의 공포세계 말리그넌트. 이번에는 불안이로 눈물바다를 만들어낸 켈시만 감독의 인사이드 아웃 2. 올해 가장 섹시한 영화였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 삶을 향한 새롭고 거대한 걸음을 독창적이고 화려한 세계로 구현해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다른 게 좋은 거잖아. 서울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낸 이윤기 감독의 2008년작 멋진 하루. 내가 보고 싶어서 할까? 1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24년 2월 개봉한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은 사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네브라스카, 다운사이징, 이 작품들 모두 제 기준에서는 사랑스럽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인데요. 알렉산더 페인 감독 특유의 어떤 염세적인 감수성, 하지만 그 끝에 있는 신랄 같은 희망과 따스함,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매번 색다른 그릇들이 아주 매력적인 감독입니다. 그의 신작인 바튼 아카데미 역시 거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Every year at Barton Academy. 1970년 기숙학교 바튼 아카데미. 크리스마스 연휴로 모두가 떠난 학교에 각자의 사정으로 남게 된 철부지 학생과 까칠한 선생, 무뚝뚝한 식당 조리사가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표현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적인 새 캐릭터들을 아주 따뜻하게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1위로 뽑게 된 데에는 감독 알렉산더 페인의 작품을 하나같이 사랑하는데 과연 이번 작품도 충분히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걱정과 기대에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결과에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행복함도 큰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담아내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외로움,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그 마법과도 같은 힘과 그것을 표현해내는 재기발랄한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행복감을 자아내는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들의 연기까지 다른 영화들에 비해 강렬한 한방이나 엄청난 색다른 영화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직할 수 있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따뜻함과 2시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인물들과 함께 바튼 아카데미란 학교에 거주하게 되면서 보는 내내 저 역시 치료를 받는 그 힘이 올해 가장 눈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TV를 시청하기도 하고 특별한 외출로 체리 주빌레를 먹으려고 하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거부당해서 주차장에서 직접 체리 주빌레를 만들다 불이 나기도 하며, 이 영화는 직접적인 대화나 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 주기보다 상황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은은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방식으로 각 인물들이 조금씩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렉산더 페인의 전작품 다운사이징이 많은 호불호가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호불호의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이 하고픈 말과 표현되는 방식의 불협화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협화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런 과감한 도전 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연출이 되었고, 비교 없이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이드웨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와인을 사랑하는 영어 교사로 등장했던 폴 지아메티가 이번 영화에서도 아주 감초 같은 진한 연기력을 뽐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올해 초에 관람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 따뜻함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의 영화 1위는 바튼 아카데미로 선정이 되었네요. 참고로 알렉산더 페인 감독 작품 다운사이징으로 만약에 실망을 하셨다면 조지 클루니 주연의 디센던트나 그리고 사이드웨이 그리고 네베르스카, 이 세 작품을 한번 관람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0위부터 1위까지 2024년에 본 영화들을 정리해보고 제 개인적인 감상평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모았는데요. 이 작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4년 최고의 영화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의견들과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2024년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5년의 탑10 영화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저의 영화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